벗들이여.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대들은 아마도 60고개를 넘어서거나 혹은 그 문턱 앞에 서 계신 분들이겠지요. 나, 정약용은 18년의 긴 유배 생활 동안 강진의 좁은 초막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홀로 지새웠소. 그 어둠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았는가에 있다는 것이오. 공자께서 말씀하셨지요. 60에 귀가 순해진다 하셨소. 이 말이 단순히 남의 말을 잘 듣게 된다는 뜻이겠소? 아니요. 세상의 온갖 소음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고 본질과 껍데기를 분별할 수 있는 맑은 귀를 갖게 된다는 뜻이오. 그런데 말이오. 오늘날 60고개를 넘은 이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소. 여전히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과거의 영광을 붙들고 늘어지며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변화를 거부하며 고립되어가고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는데 귀 기울이지 않소. 그대들이여,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소? 이제 인생 다 살았는데 뭐.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지금 와서 바꿀 게 뭐가 있나.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늙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오. 나는 57세에 유배를 떠나 75세에 돌아왔소. 그 18년이라는 세월,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이 끝났다고 여겼지요.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학문을 이루고 목민심서, 경세유표, 금음신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것은 바로 그 유배의 시절이었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소? 비웠기 때문이요. 권력에 대한 욕심을 비웠고 세상의 인정에 대한 갈망을 비웠고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에 대한 집착을 비웠소. 그러자 비로소 보이더이다. 진짜 중요한 것들이. 그대들이여, 60세는 끝이 아니오. 새로운 시작이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 먼저 낡은 것을 비워야 하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를 맞이한 그대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오. 유배지 강진의 혹독한 추위와 더위 속에서,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이 늙은이가 피와 땀으로 깨우친 삶의 진리요. 자,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기대이요.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움찔하셨을 것이요. 자식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이라는 거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요. 들어보시오. 나 역시 아버지였소. 유배지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식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소. 강진의 차디찬 겨울밤, 얼어붙은 창문 너머로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한양에 있을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소. 하지만 말이오, 내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위해 이것을 해라, 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소. 대신 이렇게 썼지요. 너희들은 너희 삶을 살아라.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빛을 발하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여, 자식 사랑과 자식에 대한 집착은 다르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자식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려 하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나 때문에 대학 보냈는데, 명절에도 한번 안 오고, 이런 말들 속에 담긴 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대요. 집착이요. 내가 유배지에서 겪은 일 하나를 들려주겠소. 어느 해 추석이었소. 다른 유배인들은 가족들이 찾아와 함께 보름달을 보며 술잔을 기울이는데 내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소. 처음에는 서운했소. 자식들이 아버지를 잊었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어두웠지요. 하지만 그날 밤 홀로 달을 보며 깨달았소. 내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오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그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잘 지내기를 바라는가? 답은 명백했소. 그날 이후로는 자식들이 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소. 대신 그들이 건강하고 무사하기를 달에게 빌었소. 그대들이여,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오. 하늘이 잠시 그대에게 맡긴 독립된 영혼이오. 그들에게서 효도를 기대하지 마시오. 성공을 기대하지 마시오. 위로를 기대하지 마시오. 대신 이것만 바라시오. 그들이 스스로 행복하기를,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기를.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질 것이오. 그들이 찾아오면 감사하고 오지 않아도 괜찮소. 전화가 오면 기쁘고 오지 않아도 그들의 바쁨을 이해하시오. 오늘의 실천 과제. 오늘 저녁 자식에게 연락할 때 잘 지내니? 라고만 물어보시오. 왜 전화 안 하니? 언제 올 거니? 아버지 어머니 생각은 하니? 이런 말은 하지 마시오. 그저 그들의 안부만 물으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왕년애라는 말이오. 왕년의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노인만큼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존재가 없소. 그대들이여, 솔직히 말해보시오.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지는 않소? 내가 30대 때는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는데, 우리 회사 다닐 때는 지금 젊은 애들처럼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 내가 과장이었을 때는 그만하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오. 아무리 붙들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소. 강물은 한 번 흘러가면 다시 거슬러 오르지 못하오. 시간도 마찬가지요. 나 역시 젊은 시절 정조 임금님의 총애를 받으며 화려한 관직 생활을 했소. 28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33세에는 암행어사가 되어 팔도를 누볐지요. 동료들의 부러움을 받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소. 하지만 유배지에 간 나는 더 이상 그 정약용이 아니었소. 처음에는 힘들었소. 나는 조정의 고관이었는데, 나는 왕의 신하였는데,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소. 그러던 어느 날, 한 농부를 만났소. 그는 나에게 물었소. 선비님, 그를 아십니까? 나는 자존심이 상했소. 내가 누군데 그를 아느냐고 묻는가? 하지만 그 농부는 이렇게 말했소. 그를 아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천자문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마을에는 그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 순간 깨달았소. 이곳에서 나는 전 암행어사도 정조의 신하도 아니었소. 그저 그를 아는 한 명의 선비일 뿐이었소.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소. 아니, 그것이 더 의미 있었소. 그날부터 나는 마을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학문의 의미를 깨달았소. 과거의 화려한 지위보다 현재의 작은 실천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대들이여, 왕년을 버리시오.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사는 것은 말라버린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는 것과 같소.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도 빈 바가지만 올라올 뿐이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시오. 지금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그대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시오. 소나무를 보시오. 소나무는 자신이 봄날의 새싹이었던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소. 여름날에 푸르렀던 시절을 자랑하지 않소. 그저 지금 이 순간 눈보라 속에서도 푸르게 서 있을 뿐이오.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과거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당당함 때문이오. 내가 유배지에서 만난 또 다른 노인 이야기를 해주겠소. 그는 70이 넘은 어부였는데 늘 이런 말을 했소. 나 젊었을 때는 하루에 물고기를 100마리도 잡았지. 그는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소. 젊은 시절의 자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지만 정작 그의 손자는 할아버지를 피했소.
왜겠소? 늘 똑같은 옛날 이야기만 하니까. 반면 다른 한 노인은 달랐소. 그는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바다에 나가 작은 그물질을 했소. 누군가 물었소. 어르신, 이제 쉬셔야지. 왜 아직도 고기를 잡으십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소. 오늘 잡은 고기로 오늘 술 한잔하면 되지. 옛날에 잡은 고기가 오늘 밥상에 오르진 않지 않소? 얼마나 멋진 말이오. 그렇소. 과거의 공적은 현재의 밥상에 오르지 않소. 오늘의 행복은 오늘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오. 오늘의 실천 과제, 오늘 하루.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 우리 때는 이런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시오. 요즘 나는, 오늘 나는, 지금 나는, 현재형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시오. 그것이 과거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요.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남과의 비교이요. 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아시오? 옆집 김 씨는 자식이 의사라던데, 동창 이 씨는 연금이 얼마라던데, 같이 다니던 박 씨는 지금 손주 셋을 본다던데, 이런 비교가 그대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소? 행복이요? 아니요. 불행과 열등감만 가져다 주었을 뿐이요. 그대들이여, 나는 유배지에서 가장 혹독한 비교를 겪었소. 나와 함께 정조 임금을 섬기던 동료들은 계속 승진하여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소. 나는 초가집에서 나무 뿌리를 캐어 끼니를 때우는데 그들은 한양의 저택에서 산의 진미를 즐겼소. 밤마다 생각했소. 왜 나만 이런 운명인가? 같은 시험을 보고 급제했는데 왜 나만 이 꼴인가? 하지만 어느 날 홍매화 나무 아래 앉아 꽃을 보다가 깨달았소. 매화꽃을 보시오. 어떤 가지는 먼저 피고 어떤 가지는 늦게 피어. 어떤 꽃은 크고 어떤 꽃은 작소. 하지만 그 어떤 꽃도 다른 꽃을 부러워하지 않소.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모습으로 피어날 뿐이오. 그런데 사람은 왜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가? 비교라는 것은 마음의 감옥이요. 스스로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요. 그 감옥에는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소. 왜냐하면 항상 더 나은 누군가가 있고 항상 부족한 나만 남기 때문이요. 나는 여유당전서에 이렇게 썼소.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다르지만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도 처지에 따라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사람됨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남들이 무엇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소. 그대가 무엇을 가졌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소. 그대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오. 유배지에서 나는 한 가난한 농부를 알게 되었소. 그는 평생 농사만 지었고 변변한 재산도 없었소. 어느 날 그에게 물었소. 다른 사람들은 장사도 하고 벼슬도 하는데 부럽지 않소? 그는 이렇게 답했소. 선비님, 저는 밭을 갈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흙냄새를 맡으며 땀 흘려 일하고 저녁이면 아내가 지은 밥을 먹고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남들이 뭘 가졌는지는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이 좋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농부에게서 진정한 부자를 보았소. 재산의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를. 비교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오. 오늘날 이것이 더 어려운 이유가 있어. 그대들이 사는 이 시대에는 카카오톡이니 유튜브니 하는 것들로 끊임없이 남의 삶을 보게 되지 않소? 누구는 여행을 가고, 누구는 손주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누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것을 보며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오. 하지만 명심하시오. 그대가 보는 것은 남들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기 마련이오.
뒤에 숨겨진 고민과 슬픔은 보여주지 않소. 그러니 남의 삶의 일부를 보고 자신의 전부를 비교하지 마시오. 그것은 맑은 날만 사진 찍은 사람을 보고 자신이 겪은 비바람을 한탄하는 것과 같소. 오늘의 실천 과제,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리시오. 그 사람의 꽃이 피었구나. 나는 내 꽃이 피기를 기다리리. 그리고 그대만의 작은 행복 하나를 찾아보시오.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햇살, 손주의 전화, 무엇이든 좋소. 그것이 그대만의 부부이요.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요.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 나이에 그런 거 해서 뭐하나.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대는 스스로를 무덤 속에 집어넣는 것이요. 살아있되 죽은 것이나 다름없소. 그대들이여.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배움을 멈춰야 한다는 뜻이 아니오. 오히려 그 반대여.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씀에 나이 제한이 있던가요? 나는 57세에 유배를 갔소. 그 나이면 세상 사람들은 은퇴를 생각하는 때요. 쉼을 생각하는 때요. 하지만 나는 그때부터 새로운 학문을 시작했소. 의학을 공부했소. 수학을 연구했소. 건축을 탐구했소. 농업 기술을 익혔소. 왜 그랬겠소? 유배지의 백성들이 병들어 있었소.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소.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배워야 했소. 나이가 많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었소. 그리하여 나는 60세가 넘어서 마과회통이라는 의서를 썼고 목민심서라는 방대한 저술을 완성했소. 만약 내가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고 했다면 가능했겠소?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오. 그대들이 사는 이 시대는 나보다 훨씬 더 변화가 빠른 시대라고 들었소. 스마트폰이니 인터넷이니 하는 새로운 문물들이 끊임없이 나온다지 않소? 많은 노인들이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고 멀리한다는 것도 알고 있소. 나는 그런 거 몰라.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것도. 하지만 그대들이여. 그렇게 변화를 거부하면 점점 세상과 단절되고 자식들, 손주들과도 대화가 끊기게 돼요. 손주가 게임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이 무슨 앱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결국 그들은 그대와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배우시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배울 수 있어. 뇌과학자들도 말한다지 않소?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요. 못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다가 문제요. 대나무를 보시오. 대나무는 곧게 자라지만 바람에는 유연하게 흔들려. 만약 대나무가 바람을 거부하고 뻣뻣하게만 서 있으면 부러지고 말 것이오. 변화라는 바람에 유연하게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오래 서 있는 비결이오. 내가 유배지에서 만난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그는 70세가 넘었는데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한글을 배웠소. 처음에는 창피해했소. 이 나이에 무슨 한글 공부냐 하면서. 하지만 손자가 보낸 편지를 남한테 읽어달라고 하는 것이 더 창피하다는 것을 깨달았소.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소. 1년 후 그는 손자에게 직접 답장을 쓸 수 있게 되었소. 그때 그의 얼굴에 떠오른 기쁨의 표정을 나는 잊을 수가 없소. 그대들이여,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시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오. 외국어를 배워보시오. 악기를 배워보시오. 이 나이에 무슨 이런 말 하지 마시오. 바로 이 나이이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것이오.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세상과 연결되게 해주오.
내가 의학을 공부하며 알게 된 것이 있소. 몸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듯 머리를 쓰지 않으면 정신이 약해지오. 치매라는 병도 계속 배우고 익히는 사람에게는 잘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소? 배움은 곧 건강한 노년의 비결이오. 오늘의 실천 과제. 오늘부터 한 가지만 새로 배워보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소.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 유튜브 영상 보는 법, 은행 앱 사용하는 법, 무엇이든 좋소. 자식이나 손주에게 부끄러워 말고 물어보시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그 질문이 그대를 젊게 만들 것이오. 마지막, 5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몸에 대한 과신이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평생 건강했어. 병원, 나랑은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그대들이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그대가 무시한다고 해서 노화가 멈추지는 않소. 그대가 괜찮다고 우기는 동안에도 몸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소. 나 역시 젊었을 때는 건강을 자신했소. 밤을 새워 공부해도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달려도 끄떡없었지요. 하지만 유배지에 혹독한 추위와 습기, 그리고 변변치 못한 음식은 내 몸을 서서히 병들게 했소.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고, 허리가 굽기 시작했고,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소. 처음에는 부인했소. 이 정도야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몸은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소. 만약 그때 조금 더 몸을 돌봤더라면, 제때 쉬고 제때 치료했더라면 더 건강하게 유배 생활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오. 하지만 나는 몸을 과신했고 그 대가를 치렀소. 그대들이여, 60세가 넘으면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소.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잠이 잘 안 오고 자주 피곤하고, 이 모든 것이 몸이 보내는 신호이요. 아직 괜찮아라고 무시하지 마시오. 지금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큰 병이 되어 돌아오오. 내가 마과회통을 쓰며 깨달은 것이 있어. 병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서 생기는 것이오. 하루아침에 중풍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몇 년에 걸쳐 혈관이 막혀온 것이오. 갑자기 치매가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뇌가 변화해온 것이오. 그러니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오. 특히 이 나이에는 섭생이 중요하오. 섭생이란 생명을 잘 거두고 보살핀다는 뜻이오. 음식을 가려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충분히 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섭생이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것을 무시하오. 나는 평생 이렇게 먹었어. 술 한 잔쯤이야 괜찮아. 운동은 귀찮아. 검진, 괜히 돈만 들어. 그러다가 쓰러지고 나서야 후회하오. 그때는 이미 늦소.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1000배 쉬운 법이오. 내가 유배지에서 스스로 실천한 섭생법을 알려주겠소. 첫째, 식사는 8분만 먹었소. 배가 부르도록 먹지 않았소. 둘째, 매일 산책을 했소. 아무리 추운 날에도 하루에 한 번은 밖에 나가 걸었소. 셋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소.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았소. 넷째, 마음을 고요하게 했소. 화를 내거나 과도하게 근심하지 않으려 노력했소. 다섯째, 매일 글을 읽고 썼소. 이것이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비결이었소.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오.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진정으로 어려운 것이오. 그대들이 사는 이 시대에는 의학이 발달하여 내 시대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들었소. 하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그대 스스로가
몸을 돌보지 않으면 소용없소. 정기 검진을 받으시오. 의사의 말을 들으시오. 약을 제때 드시오. 운동을 하시오. 귀찮다, 괜찮다. 이런 말로 미루지 마시오. 그대들이여, 몸은 그대의 집이요. 영혼이 머무는 집이요. 아무리 좋은 가구를 들여놓아도 집이 무너지면 소용없소. 먼저 집을 튼튼하게 하시오. 그래야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소.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이시오. 오늘의 실천 과제, 오늘 저녁 그대의 몸과 대화하시오. 조용히 앉아서 몸의 어느 부분이 불편한지, 어디가 피곤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느껴보시오. 그리고 내일은 병원 예약을 하시오. 미뤄왔던 검진이 있다면 오늘 당장 전화하시오. 그것이 그대의 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오. 자, 그대들이여, 지금까지 버려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소. 자식에 대한 기대, 과거의 영광, 남과의 비교, 변화에 대한 거부, 몸에 대한 과신. 이것들을 버리고 나면 그대의 마음에는 큰 공간이 생길 것이오. 그런데 빈 공간을 그대로 두면 또다시 잡념과 번뇌가 채워질 것이오. 그러니 비운 자리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하오.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소? 첫째, 독서로 채우시오. 책은 그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이오. 나는 유배지에서 책이 없었다면 미쳐버렸을 것이오. 책은 위로였고, 친구였고, 스승이었소. 나이가 들었다고 책을 멀리하지 마시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평생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을 시간이 아니겠소? 둘째, 기록으로 채우시오. 그대의 인생을 기록하시오. 일기를 쓰시오. 회고록을 쓰시오. 그것은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후손들을 위한 귀중한 유산이 될 것이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글을 썼소. 그것이 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고 부대에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주었소. 셋째, 선한 영향력으로 채우시오. 이제 그대에게는 시간이 있소. 그 시간을 누군가를 돕는 데 쓰시오. 봉사활동을 하시오. 재능을 나누시오. 경험을 전수하시오. 그것이 그대의 존재를 빛나게 만들 것이오. 비운다는 것은 텅 빈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오. 진정으로 소중한 것으로 채울 공간을 만드는 것이오. 벗들이여,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어 고맙소. 나는 지금 그대들보다 2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사람이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소.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겪는 고뇌와 번민은 크게 다르지 않소. 60세, 이순의 나이. 이제 그대들은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했소. 후반전은 전반전과 달라야 하오. 전반전이 채우고 얻는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비우고 깨닫는 시간이요. 전반전이 남들과 경쟁하는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요. 그대들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소. 자식을 키웠고, 가정을 지켰고, 사회에 기여했소.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말고, 오직 그대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 삶을 사시오. 나는 75세에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소. 그때 깨달은 것이 있소. 진정한 자유는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라는 것을. 유배지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은 나는 이미 자유로웠고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갇혀 있더이다. 그대들이여, 오늘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5가지를 꼭 기억하시오.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비워나가시오. 한 번에 다 비울 필요 없소. 조금씩 그대의 속도로 비워가면 돼요. 그렇게 비워나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대의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진 것을 느낄 것이오. 그때 그대는 진정한 이순의 경지에 이른 것이오.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그대들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기쁘겠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을 해주시오. 그대들의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이 늙은이는 진심으로 기원하오. 강진 유배지의 다산초당에서 정약용이 그대들에게 깊은 절을 올리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오.